고요한 밤, 허공을 가득 메운 별들을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늘이 유난히 맑고 공기가 차가워 별빛이 살을 내는 듯 날카롭게 느껴지는 밤이면 우리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어둠 속에 새겨진 형상들을 찾게 됩니다. 고대인들은 밤하늘에 이야기를 새기는 이 행위를 카타스테리즘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패턴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의미를, 상징을, 그리고 검은 창공 위에 흩뿌려진 자기 자신의 조각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별자리라고 부르지만 처음 그 이름을 붙인 사람들에게 별자리는 차갑고 멀리 떨어진 불타는 가스의 집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자 경고였으며 또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땅에 다 담기에는 너무나 거대했던 이야기들이 하늘에 얼어붙은 채 박제된 순간들이었죠. 이 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중 가장 오래도록 살아남은 것이 바로 황도 12궁,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개의 별자리입니다. 태양이 지나는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구슬처럼 꿰어진 별자리들. 각각의 별자리는 신화와 역사,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기이한 반전들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운세를 점치는 별점이 아닌 고대의 이야기 모음집으로서 황도 12궁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나운 사자부터 방랑하는 쌍둥이까지, 정의의 저울부터 영원을 향해 물을 붓는 사나이까지 모든 별자리 뒤에는 신화가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화들 중 일부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상징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비극적이며 때로는 기이하기까지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로운 고대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잊혀진 이야기들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밤하늘의 별빛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귀한 손길이 될 것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의 시작, 첫 번째 별자리부터 마지막 12번째 별자리까지 그 길고도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양자리는 하늘이 아닌 고대 콜키스와 보이오티아의 푸른 언덕과 연기 자욱한 화롯가에서 시작됩니다. 신탁의 한마디에 아이의 삶이 휴거나 부러질 수 있었고, 신들은 인간사의 장기판 위에서 한치의 망설임이나 사과도 없이 자신의 말들을 움직이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황도 12궁의 맨 앞에서 양 한 마리가 밤하늘을 밝히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뒤얽힌 가족 간의 경쟁과 신의 개입, 그리고 승리라기보다는 물에 빠지기 직전 간신히 훔친 한 모금의 숨결과도 같았던 필사적인 탈출극의 중심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야기는 프릭소스라는 소년과 그의 여동생 헬레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보이오티아의 왕 아타마스와 신들이 그의 아내로 보낸 구름의 요정 네펠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었습니다. 구름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네펠레는 본래 헤라 여신이 방랑하는 왕을 속이기 위해 다른 여인의 형상으로 빚어낸 존재였습니다. 비록 신의 피를 이었지만 인간 세계의 궁전에서 그녀의 삶은 평화롭지도 안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타마스 왕이 교활한 만큼이나 야망이 컸던 인간 여성 이노에게 마음을 돌렸을 때 네펠레의 입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노는 네펠레의 아이들을 자신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참을성 있게 그리고 아주 잔혹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파종할 씨앗에 몰래 소금물을 뿌려 썩게 만들어 나라에 극심한 기근을 불러왔습니다. 왕이 델포이 신전의 사자를 보내 신탁을 구하자 이노는 그 사자들을 매수하여 거짓 신탁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아들 프릭소스를 신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기근이 끝날 것이라는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소년 프릭소스는 제단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이고 군중은 숨을 죽였으며 공기는 두려움과 향연기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한 신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어머니 네펠레는 기적적인 존재를 불러냈습니다. 황금으로 짠 털가죽과 두 아이를 태우고도 남을 만큼 튼튼한 날개를 가진 순양 크리소말로스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선 포세이돈이, 다른 이야기에선 헤르메스가 보낸 선물이라고도 전해지는 이 황금양이 제단에 나타나자 사제들은 칼을 떨어뜨렸고 군중은 경외심에 휩싸여 뒤로 물러났습니다. 황금양은 무릎을 꿇고 프릭소스와 헬레를 등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근육과 바람의 힘으로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발밑에서 포효하는 바다, 옷을 찢을 듯한 바람, 파도 위에서 어지럽게 반짝이는 햇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영광을 향한 여유로운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탈출이었고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길은 동쪽의 먼 땅 콜키스를 향했지만 그 여정에는 상실이 따랐습니다. 에게해와 흑해 사이의 좁은 해협을 건널 때 아마도 너무 높은 고도에 현기증이 났거나 꽉 붙잡을 힘이 부족했던 헬레가 그만 양의 등에서 미끄러져 아래의 바다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영원히 헬레스폰토스, 즉 헬레의 바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신이 개입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이름이 지도에 새겨진 것입니다. 홀로 남은 프릭소스는 콜키스 땅에 도착할 때까지 필사적으로 양에게 매달렸습니다. 그곳에서 태양신 헬리오스의 아들인 아이에테스 왕은 뜻밖의 관대함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신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프릭소스는 경건하면서도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바로 그 황금양을 제우스에게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양털은 용이 지키는 신성한 숲에 걸렸고 훗날 이아손과 아르고오 원정대를 위험한 모험으로 이끄는 계기가 됩니다. 양자리가 하늘에 새겨진 것은 헌사와 증언, 그 두 가지 모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제우스가 양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별들 사이에 그 모습을 고정시켰다고 믿었습니다. 매년 봄, 태양이 그 별자리를 지날 때마다 그 이야기가 다시 살아나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 진실은 복잡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상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동생의 죽음, 신의 선택으로 살아남은 영웅, 그리고 충실한 구조자의 희생. 고대인들에게 양자리는 구조에는 대가가 따르며 생존에는 빚이 따르고 하늘은 빛나는 순간과 그 곁에 드리워진 그림자 모두를 기억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가 오늘날 황소자리라 부르는 느리고 넓게 퍼진 별들의 무리를 따라 그릴 때 그들은 단순히 동물의 윤곽을 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우스의 길고도 파란만장한 연애사 중 가장 불안하면서도 장엄한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신들이 인간들 사이를 거닐고 바다가 땅만큼이나 익숙한 길이던 시절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방 안의 모든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화려한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만의 날씨를 품고 있는 듯 애쓰지 않아도 눈길을 끌고 주변 세상을 잠시나마 더 생기있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올림포스에서 그녀를 내려다본 제우스는 그녀를 가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신들의 왕에게 이런 결심은 고민이나 질문의 대상이 아니라 해안으로 밀려오는 폭풍처럼 확실하게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우로파는 경비가 삼엄한 궁전의 공주였고 제우스는 평소의 방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독수리도 구름도 불꽃도 아닌 경계심 강한 이들조차 멈춰서서 바라볼 만큼 눈부시게 아름다운 흰소로 변신한 것입니다. 그 소의 가죽은 달빛으로 깎아낸 듯 빛났고 뿔은 장인의 완벽한 작품처럼 휘어져 있었으며 그 눈에는 몸 안의 도살인 힘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묘한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에우로파는 풀밭에서 꽃을 따다가 그 소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소들은 풀을 뜯으며 움직이는데 이 소만은 끈기 있게 이협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간 에우로파가 손을 내밀자 소는 그녀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친구들도 웃으며 다가와 소의 목에 꽃을 걸어주고 뿔 사이에 화환을 엮어주었습니다. 에우로파는 햇볕에 따뜻해진 바위에 걸터앉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소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신화의 문턱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잡는 순간 소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풀을 뜯는 가축의 느긋한 발걸음이 아니라 해안을 향한 갑작스럽고 강력한 돌진이었습니다. 소는 파도를 헤치고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에우로파는 소의 목에 필사적으로 매달렸고 해안선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돌고래들이 나타나 마치 왕족을 호위하듯 아치형으로 뛰어올랐고 바다는 연초록에서 파란색으로 그리고 마침내 깊은 보라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낯선 해안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크레타 섬이었습니다. 단단한 땅에 다시 발을 딛자 소의 형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흰 가죽은 제우스의 모습으로 녹아내렸고 그의 눈은 더 이상 온화하지 않고 소유의 승리감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크레타 해안에서 에우로파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세 아들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 중에는 훗날 크레타를 다스리며 미노타우로스를 가둔 미궁을 건설하게 될 미노스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받아 건너 데려온 소의 형상은 경고가 아닌 영광의 상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인간이 아닌 그 동물의 모습을 하늘에 새겼습니다. 영원히 돌진하는 듯 고개를 숙인 채 뿔의 곡선과 어깨의 넓이를 별들로 표시했습니다. 마치 영원히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황소자리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 하늘에 황소자리가 떠오르는 것은 농경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자 풍요와 힘이 들판으로 돌아왔음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소자리의 가장 밝은 별, 붉게 빛나는 알데바란과 어깨 근처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항해사들이 항해 시기를 정하고 농부들이 파종 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기계 시계가 없던 세상에서 이 별들은 한 해의 거대한 시계 바늘이었던 셈입니다. 한국의 농부들이 절기에 맞춰 씨를 뿌리고 거두었듯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도 황소자리는 단순한 신화를 넘어 생존과 직결된 달력이었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소가 힘과 우직함, 그리고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늘의 황소는 대지의 힘을 일깨우는 강력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입니다. 이 별자리는 형제애와 명예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감각과 깊이 얽혀 있어 하나의 순간으로 요약하기 어려운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스파르타의 왕가에서 시작됩니다. 왕비레다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기이하고 난인 운명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같은 날 밤 그녀의 침실에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인간 남편인 틴다레오스 왕과 백조의 모습으로 변신해 찾아온 제우스였습니다. 이 결합으로 두 쌍의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헬레네와 폴룩스는 제우스의 자녀로 불멸의 운명을 타고났고 카스토르와 클리티임네스트라는 틴다레오스의 자녀로 온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로 자랐습니다. 카스토르는 말 다루는 솜씨로, 폴룩스는 권투 실력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르고 원정에도 참여했고, 뱃사람들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들의 형상이 나타나 배를 안전하게 인도해준다며 그들을 수호신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사촌들과의 다툼 끝에 인간이었던 카스토르가 목숨을 잃고 맙니다. 홀로 살아남은 폴룩스는 불멸의 삶이 형이 없는 자신에게는 형벌과도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아버지 제우스에게 자신의 불멸성을 카스토르와 나누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제우스는 그의 간청을 받아들여 그들이 하루는 신들의 세계인 올림포스에서 다음 날은 망자들의 세계인 하데스에서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제우스가 두 형제를 함께 밤하늘로 올려보내 그 어떤 칼날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도록 했다고 전합니다. 쌍둥이 자리의 두 밝은 별은 그들의 영원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헌신과 형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관계는 우리가 말하는 정이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을지 모릅니다. 혈연을 넘어 운명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그들의 깊은 유대는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도 의형제를 맺고 생사를 함께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듯 이 두 형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울림을 줍니다. 네 번째 별자리인 개자리의 신화는 조금 독특합니다. 영웅적인 행동이 아닌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의 충성심을 기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헤라클레스의 두 번째 과업, 레르나 늪지의 히드라 퇴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9개의 머리를 가진 뱀 히드라는 머리 하나를 자르면 그 자리에서 2개의 머리가 솟아나는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조카 이올라오스와 함께 히드라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헤라 여신은 헤라클레스를 방해하기 위해 거대한 개 카르키노스를 보냈습니다. 개는 늪지에서 기어나와 헤라클레스의 발목을 집게로 꽉 물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공격에 헤라클레스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분노하여 발로 개를 힘껏 짓밟아 죽여버렸습니다. 비록 개의 공격은 헤라클레스에게 큰 위협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허무하게 최후를 맞았지만 헤라 여신은 자신의 명령에 충실했던 그 작은 생명체의 충성심을 가상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개의 모습을 하늘에 올려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개자리는 황도 12궁 중에서 가장 어둡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별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희미한 빛은 거대한 서사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한 작은 존재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마치 역사 속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민초들의 희생과 충절을 기억하려는 마음과도 같습니다. 화려한 영웅들의 이야기 뒤편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한 작은 존재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자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제 밤하늘에서 가장 위풍당당한 별자리 중 하나인 사자자리의 신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자자리는 헤라클레스의 첫 번째 과업이었던 네메아의 사자를 기리는 별자리입니다. 이 사자는 보통의 무기로는 상처 하나 낼 수 없는 무적의 가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활과 창, 곤봉으로 사자를 공격했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기를 버리고 맨손으로 사자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동굴로 사자를 몰아넣고 출구 하나를 바위로 막은 뒤 치열한 격투 끝에 사자의 목을 졸라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어떤 칼로도 뚫을 수 없었던 사자의 가죽을 사자의 발톱을 이용해 벗겨내어 자신의 갑옷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자 가죽은 이후 헤라클레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우스는 아들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네메아의 사자를 하늘에 올려 별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여름밤, 남쪽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사자자리는 불굴의 용기와 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자자리의 심장 부분에서 빛나는 1등성 레굴루스는 작은 왕이라는 뜻으로 그 위엄을 더해줍니다. 왕의 상징이었던 사자의 모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력한 권위와 리더십을 의미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용맹한 왕이나 장군을 호랑이에 비유했듯이 사자는 서양 문화에서 최고의 힘을 상징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될 무렵 밤하늘에는 처녀자리가 떠오릅니다. 이 별자리는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의 이야기와 관련이 깊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세상은 처음에는 황금시대로 인간과 신이 함께 평화롭게 살던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은의 시대, 청동의 시대, 그리고 철의 시대로 접어들며 인간들은 점점 타락하고 서로를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의 타락에 실망한 신들은 하나둘씩 지상을 떠나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만은 끝까지 지상에 남아 인간들에게 정의와 도덕을 가르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조차 인간들의 끝없는 탐욕과 폭력에 절망하여 마지막으로 지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들고 있던 밀이삭이 바로 처녀자리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스피카입니다. 스피카는 곡물의 이삭이라는 뜻으로 풍요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빛나며 우리에게 정의의 가치와 잃어버린 순수함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한 사회의 질서와 도덕이 무너질 때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마지막 양심을 상징하는 아스트라이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별자리는 천칭자리입니다. 황도 12궁 중 유일하게 생물이 아닌 사물의 모습을 한 이 별자리는 처녀자리, 즉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가 들고 있던 저울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아스트라이아가 인간 세상의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을 재던 이 저울은 그녀가 하늘로 올라간 뒤 별자리가 되어 공평함과 균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천칭자리가 떠오르는 가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점이 있는 계절로 자연의 질서 속에서도 균형과 조화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원래 정갈자리의 집게발 부분이었던 이 별들을 분리하여 독립된 별자리로 만들고 리브라, 즉 저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법과 질서를 중시했던 로마인들에게 공정한 판단의 상징인 저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과 휴식, 이성과 감성,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천칭자리는 우리에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미덕과 모든 것을 공정하게 바라보는 지혜로운 시선을 가지라고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음과 양의 조화를 중요시했던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도 천칭자리가 상징하는 균형의 가치는 매우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황도 12궁의 별자리 중 처음 7가지 이야기에 얽힌 신화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단순한 빛의 점이 아니라 고대인들의 희망과 두려움, 사랑과 슬픔, 그리고 삶의 지혜가 담긴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오늘 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여러분만의 별자리 이야기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정갈자리부터 시작되는 나머지 별자리들의 더욱 흥미롭고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